안녕하세요. 2021년 6월 8일입니다. 6월도 이제 두 번째 주 넘어가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유일하게 제가 일정이 없는 날이어서, 물론 이제 땜빵 날이죠. 땜빵 날. 근데 월, 수, 목, 금은 다 방송이나 강의나 유튜브 또는 팟캐스트 녹음 등등등 있는데, 토요일이나 또는 일요일 같은 경우도 스터디 같은 걸 짓는데, 화요일만은 좀 일종의 재정비날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밀린 집안일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네. 군 인권센터에서 군 인권센터 말씀은 잠깐 드렸습니다만, 요즘 군 관련된 부분에서 이전부터 계속 적극적으로 좋은 활동을 하고 계시죠. 임태훈 소장님과는 개인적으로도 전 알고 지냈지만은, 이전에 이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군인권센터에 상담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제가 직접 가서 한번 한 적이 있었던 말씀도 잠깐 드렸습니다. 이번에 이제 군인권센터에서 오늘이죠. 오늘 마포구에 있는 그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공군 부사관에 대한 안타까운 그 죽음, 성추행, 그 외에 다른 사건이 있었죠. 즉 여군 불법 촬영, 그 사건이 공군에서 또 있었죠. 그래서 관련자들을 구속했다고 나왔는데, 이번에 기자회견 나온 것은 그것을 조사하는 조사계장, 말하자면 아마도 군사경찰인 것 같아요. 군사경찰이 그 조사계장, 피해자를 성희롱을 하고 또 가해자를 두둔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수사기관이 가해자 편에 서서 피해자를 압박했다고 하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지금의 그 공군의 군사경찰의 수준이라든가 그 인식으로 봐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물론 더 정확한 거는 진상을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은, 보통 이런 그 군대 내 성범죄, 그들은 성비위라고 하고 그러지만 성범죄를 깔아뭉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당연히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를 조사한답시고 피해자의 그 진술을 듣는답시고 여러 시간을 끌기, 지치게 만들고, 또는 여러 가지 그 가해자에 대한 동정 여론을 일게 만들고, 또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계급으로 찍어 누르고, 이런. 그래서 결국은 그 가해자가 다시 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이 기자회견 내용이 맞다는 전제하에서 저는 이제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딱히 과장될 만한 것도 없고, 지금 우리나라 특히 공군, 모르겠습니다. 공군만 그런 건 아니고 군사경찰의 수준이라든가 아니면은 하는 행태를 봐서는, 군대 행태를 봐서는 이건 팩트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은. 근데 공군 19 전투비행단 소속 남성 부사관이 지난 5월 초에 여군에 대한 불법 촬영을 한 거는 맞습니다. 현행범 적발됐고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그건 팩트고. 근데 지금 기자회견 한 것은 여기 이것을 수사하는 수사계장이라고 하는 어떤 인간이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이따위 말을 했더라. 가해자가 널 많이 좋아했다. 좋아해서 그랬다. 호였겠지. 차라리 나랑 놀자. 내가 더 낫다. 이따위 말을 하는 게 이런 수준 낮은
인간이 어떻게 이 공군의 수사계장까지 하는지,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여기 이 자리까지, 그러니까 갔겠지라고 하면 더 비참한 거죠. 가해자를 옹호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 늘 있어왔던 일 아닙니까? 군사경찰. 예전에는 일반 경찰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우린 익히 잘 들어왔습니다. 근데 일반 경찰에서는 지금은 사실 이런 일은 많이 줄었고 거의 없다고 보겠지만, 또 간혹 이런 일이 터지긴 터지죠. 가해자도 인권이 있어, 버텨보자. 그리고 좀 더 문제 제기하면 너 애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라고 하는, 결국 이것은 군사법체계가 지휘체계 밑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군사법체계라고 하는 이런 거를 조사하는 군사경찰이 전문성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능한 인간들이 대다수고, 그리고 그것을 촉과낼 수 있는 어떤 시스템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군사법체계는 외부로 나와야 된다. 군 지휘권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군인이, 군사경찰이 하는 것 자체는 그대로 해도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즉 군의 지휘체계를 넘어서는 군 지휘체계의 독립적인, 그러니까 군사경찰이 수사하고 또는 군검찰이 기소하는 걸 하되 그 과정에서 적절하게 그것을 진행했는가에 대한 감시, 견제가 필요하다. 물론 어떤 경우는 이 군사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사단 혹은 비행단이 아니라 본부, 육군본부나 공군본부 같은 윗단위로 해야 된다. 사실 그러려고 하면 좀 문제가 되는 건 시스템이라든가 지휘체계에 많이 문제가 아니라 인원이 많고 그걸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려고 하면 그 전문적인 영역에 인력을 또 배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군사경찰이 흔히 말하는 수준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인이죠, 군인.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사단이라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부대에 그냥 속해 있는 상태인 거죠. 그것을 윗부대로 올려서 통제력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전문성이 있는 인원을 배치해야 된다는 것이 되고, 전문성이 있는 인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결국은 더 많은 어떤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감내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니 차라리 외부의 수사 시스템에 바꿔버리든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따위 수사를 앞시고, 그러니까 결국 군사경찰의 수준이 너무 처참하다, 능력도 안 된다, 그냥 갖다 조지는 것밖에 없다, 뭉개는 것밖에 없다, 지휘관의 말하자면은 그 승진에 걸림돌이 되는 그 사건 자체를 뭉개고 없애고 조용히 만드는 거, 그게 얘네들의 임무, 군사경찰, 군검찰의 임무. 그걸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걸 잘해주면은 검찰이라는 애들이 굳이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옛날에 어피근면에 그런 내가 나오지 않습니까? 굳이 뭐 이런 건 사건 절대 뭐 수사 같은 거 할 필요 없이 합의 또는 화해, 조정 이런 걸로 다 끝내는, 없던 걸로 무마시키는, 그것이 최고의 경력이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애들이 또 나름 뭐 지가 군 검찰을 몇 년을 했네, 군 법무관을 몇 년을 했네, 나와서 또 변호사 한답시고 떠들고 다니는 놈들, 그 꼴 같지 않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방송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군 법무관 출신들이라고 하는 애들도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런 애들하고 뭐 가끔 인사를 하고도 하는데, 얘들 얘기해 보면 그 뭐야 얘네들, 그냥 뭐 제대로 된 수사라든가 기소 이런 것보다는 대충 얼버무려 얼렁뚱땅 해왔구나 느낌이 오는 거죠. 물론 걔네들이 모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지금 공군검찰, 군검찰 지금 행태를 보세요. 그럼 걔네들이, 그리고 군내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보세요. 결국은 걔네들이 군대 내에서 뭘 했다는 것이 딱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답답하죠. 어쨌든 지금 이 경우만 해도 피해자들이 몰래카메라 탐지를 요구했지만 묵살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작년에 똑같은 일을 저질렀던 놈이 올해도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그리고 피해자들 마주치고, 그러니까 피해자를 조롱하기도 하고, 그죠? 이런 상황이 말이나 되냐? 근데 대한민국 군대에서 실제로 현존하는 현실이다. 좀 답답한 부분인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무슨 민간 TF를 만들어 갖고 뭘 해라, 진짜 한가한 소리 한다는 겁니다. 진짜 뭐가, 어떤 시스템 핵심적으로 누구를 자르고 누구를 속아내고 어떤 걸 바꿔야지 핵심적으로 돌아갔어. 그건 법의 문제가 아니라, 법은 바꿔야 되겠지만 실제로 법을 안 바꾸고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결국은 여러 언론들도 굳이 여기까지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시스템이 뭐가 문제인지, 단지 군 사법 시스템의 외부 뭐 이렇게 하는 정도는, 제가 아는 정도만도 언급도 안 하고, 그냥 분노, 지금 막 피해자에 대한 분노,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분노, 정확히 말하면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 가해자에 대한 분노, 가해자에 대한 분노죠.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분노, 그 피해에 대한 또한 분노, 여기에서 머무른다고 하면은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 우려가 된다는 거죠. 정확히 지금의 군사경찰의 체계, 지휘체계, 이때 역할, 인원, 그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재배치할 것이며, 아니면 그들 중에 그들의 감찰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의 업무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들의 한 기록들을 어떻게 공개하고 그것을 평가할 것인가, 등등등등등, 그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단지 외부에 사고 시스템을 외부를 한다, 그건 총론이에요. 총론. 구체적으로 실제로 내일부터 뭘 써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군 검찰, 그러니까 총론적으로는 군 검찰과 군 판사들 어떻게 보직을 돌릴 것이며, 걔네들 어떻게 뽑을 것이며, 거기서 평가된 애들은 어떻게 또 징계할 것이며, 그러니까 감찰할 것,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느 언론에서 그런 걸 다루고 있습니까? 네? 그런 걸 다루는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언론을 보시면. 그러니까 구체성이 떨어져요. 모르니까. 사실 모른다기보다는 결국은 더 깊이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더 깊이 들어가면 또한 어차피 군대 내든가 이런 데에서 기사를 써야 되는 입장이니까, 굳이 지금에 있는 군 수뇌부 애들이랑 갈등 빚기 싫고,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것이, 그러니까 피해자의 안타까움, 가해자의 나쁜 짓, 이런 건 계속 그것만 하지만, 구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인적으로 현장에서, 그리고 그 중간 단계에서 수뇌부는 어떻게 메커니즘을 바뀌어야 될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그걸 생각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그걸 치열하게 토론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다룰 전문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 분노하고, 여론 들끓고 분노하고, 그러다가 사그라지면 또 똑같은 대책 무야무야 되고, 그냥 피해자들은 또 그냥 타성에 젖어버려요. 그걸 우려한다는 거예요. 진짜. 무관용 원칙, 경향신문에 난 얘기입니다. 기사 중에 무관용 원칙 세우고도 단절되지 않는 군성범죄, 이렇게 경향신문에서 여성 서사 아카이브의 플랫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시간별로 이제 쭉 사건을
여성 부사관, 성추행 및 사망 사건에 대한 쭉, 은폐 사건에 대한 얘기 쭉 나왔습니다. 쭉.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많이 부실해. 경향신문조차도. 여기에 안보 전문 기자도 있고 기자들도 있지만 이런 사법체계를 제대로 시스템을 바꿔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군 법무관을 근무했던 애들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몇몇 보니까 TV 같은 데 보니까 뭐 한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근무했던 애들. 걔들도 생각이 없어요. 그냥 뭐가 잘못됐다는 건 아는데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내와야 되잖아요. 그 대안 중에서도 아주 구체적인. 그러니까 추상적이니까 이거 바꿔야 돼 라고 하니까 그래 바꾸자. 한번 니네 한번 민간인해서 TF 만들어봐. 딱 대통령 얘기하면 그래 만들자 라고 하는데 그 TF의 구성원은 이미 기득권을 가진 똥별들 아니면 뭐 이 관료들 정치인들이 이미 자기네 우호적인 근데 겉으로는 좀 개혁적인 것 같은 약간 색깔이 좀 이상한 애들을 전문가인 양 채워넣어서 민간 전문가는 채워넣어 갖고 또 자기네 유리하게 돌리고 시간을 질질 끌고 실제로는 아무런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단지 변호사인 양 무슨 군사학과 교수인 양 그 정도 무슨 지휘관 누구였냐 하여튼 쓸모없는 인간들. 왜? 바꿀 생각도 없고 그냥 위에 지금 국민들의 분노에 약간 맞장구만 쳐주고 그냥 끝내려고 하는 구체적인 대안도 없고 계속 이건 군의 이 사망 사건, 성추행 사건, 은폐 사건 말고라도 민간 사건도 그렇고 다 똑같은 방식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인식이 없어요. 대통령도 그렇고 다른 많은 사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왜 귀찮죠? 지금 막 국민들이 분노하니까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좀 치열하게 머리 싸매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문가를 자기하고 안 맞는 전문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미 자기한테 우호적인 걸 해는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하면 이미 안을 내왔겠죠. 그게 싫으면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정권도 그렇고 그 이전 정권은 더더욱 문제지만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무슨 민간위원회 무슨 위원회 뭐 군개혁위원회 아니면 뭐 검찰개혁위원회 경찰개혁위원회 무슨 국정원개혁위원회 뭔가 비슷한 뭐 무슨 이런 거에 다 면면을 다 들여다보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문재인 정권이라든가 그 이전 정권도 마찬가지지만 면면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들의 전문성 플러스 그들이 뭘 주장하는 바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결과 그들이 회의를 통해 무엇을 회의록도 없는 데도 많고요. 엉뚱한 소리 하는데 허황된 얘기 하는데 그리고 자기 정치적 야심을 드러내는 인간들 그리고 약간 실제로 뭔가 바꿀 것 같은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기득권 옹호하는 쪽으로 그냥 밥 먹고 마는 그게 개혁의 민낯입니다. 저는 그래서 안 된다. 왜 이 정권이라든가 이 개혁을 표방한 정권들이 스스로 무너지는가에 대해서 깊이 성찰할 때는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얼마나 성과를 냈는가 그리고 실제로 그 맞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갔는가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허울 좋게 무슨 개혁위원회 무슨 TF 겉은 좋죠.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시행령 시행규칙 그러니까 다시 또 관료들한테 의탁하는 거예요.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총론적으로는 결정해놓고 강론원에서는 이미 다시 또 거기로 가는 거죠.
그럼 그건 걔네들이 어떻게 그걸 결정하겠습니까? 쟤들 유리하게 또 조금만 바꾸고 마는 거지.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 재작년에 군대 내에서 벌어졌던 죽음. 그건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게 지금 반복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개혁이 그렇게 쉬우면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만큼 치열하고 치밀해야 되고 전문적이어야 되고 전투력이 있어야 되고 자기와 맞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을 기용해야 되고 라이센스에 그리고 외부에서 주어진 것에 구애받으면 돼. 무슨 언어의 교수 무슨 뭐 경력 20년 아니면 30년 다 허울조인. 네. 기득권에서 만들어준 허울조. 그 정도 했으니 그 정도 거기서 이렇게 헤쳐먹었으니까 그 경력을 달았겠죠. 그럼 그 경력 달 동안 그 나쁜 시스템에 동조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 그런 애들 또 그걸 개혁이라 쓴다. 이 말이나 되는 거. 근데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웃긴 상황이다. 웃긴 상황. 그러니까 지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어쨌든 이 지금 그 공군역 부사관 사건에서 가장 제가 주목한 것이 성추행을 당한 이후 부대 소속 민간인 성고충 전문 상담관에게 22차례나 상담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부사관이 성추행을 당한 이후에 민간인 성고충 전문 상담관한테 22차례 상담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결과가 왜 이래? 그리고 4월 15일 날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그 이후에 2주간 지역 성폭력 상담소에 상담 진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2주가 끝나고 그 성폭력 상담소는 뭐라 그랬냐면 극단적 선택 징후가 없었으며 상태가 호전됐다는 진단과 상담을 마쳤어요. 뭐가 되게 이상하죠? 결국은 분명히 성추행한 놈, 그걸 은폐한 놈, 강요한 놈, 시스템에서 피해자를 조롱한 놈, 수사를 안 한 놈, 공군군사경찰, 공군군검찰단, 그 관련된 비행단에 관련된 놈들 싹 다 받아 족쳐야 되는데 지금 성 관련된 상담관 애들은 뭘 했을까라는 성폭력 상담소에서 민간에 이런 징후가 없다고 했는데 뭐예요 지금? 들어가셨잖아요. 22번이나 상담을 받는데 상담을 뭘 한 거죠? 22번이나 할 정도면은 실제로는 상당히 뭐가 좀 호전이 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떻게 보면 고백을 하자면 제가 있던 사이버대학교 그때 몇 년 전, 한 10년 좀 안 되지만 10년쯤 됐나요? 그때쯤에도 이런 군대 내에서의 어떤 자살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군대 내 상담하는 사람들을 많이 둬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냥 뭐 언론 한번 검색해 보시면 한 7, 8년 전, 뭐 한 10년 전. 근데 어떻게 그것을 채용을 하겠습니까? 군대 내에서. 그죠? 뻔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야료를 부린 거죠. 걔네들의 야료와 사이버 대학의 야료가 같이 맞붙은 거죠. 사이버 대학은 자격증 장사하기 편하고 군대는 어쨌든 비스무리하지만 자격을 갖춘 것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기 편하고 그래서 별도의 사람을 채용하기보다는 만들어두기보다는 거기에 있는 즉 지금 있는 간부 애들, 부사관 애들 이런 애들한테 사이버 수업을 듣게 해서 자격증을 따와라.
그러니까 실제로 부사관 뭐 이런 애들한테 사이버 대학에 강좌를 듣게 해서 돈 줘갖고 결국은 사이버 상으로 자격증을 따니까 결국은 상담 자격증이 되든 뭐가 되든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뭐든. 근데 그 수준이 어떻게 했습니까? 엉망이겠죠. 자격증이 있는데 실제로는 상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담이라는 게 무슨 이제 군대 내 상급자가 사업자한테 면담하는 거죠. 상담의 기본도 안 된 상태. 그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내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자격증 장사하는데 나도 일조하는 거 아니냐? 아, 이거 큰일인데. 이거 분명히 문제가 될 텐데 나중에. 결국 그렇다 하더라도 나도 어쨌든 거기에 공범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격증 장사에. 그러니까 그렇게 자격증을 현직 군인, 부사관 애들이 따갖고 지휘관 애들. 그러니까 실제로 숫자로 보면, 그러니까 국방부나 이런 애들이 국회에 보거나 이렇게 할 때는 다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 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 하는 거죠. 실제로는 전문적 자격이 안 돼요. 자격증은 있는데 자격이 안 돼요. 아, 물론 그 중에 잘하는 애들도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일종의 뭐라고 하죠? 자격이 없는 사람들한테 자격을 줘버려 갖고 결국은 군 내부에서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면 상담을 해갖고 뭔가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거나 아니면 뭐 해야 되는데 그게 다 근데 지휘권 내 체제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실제로는 개혁을 해갖고 군대 내에서 어떤 이 여러 심지어 힘든 사병들이라든가 아니면 부사관들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던 목적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게이트만 하나 더 만든 꼴이 된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그게 없었으면 소위 말하는 부사관이나 아니면 장교들 부실한 자격증을 가진 부사관이나 장교들이 없었다고 하면 그들은 바로 민간 쪽에서 고충을 호소했을 텐데 중간에 이런 게 생겨버리니까 거기에 먼저 가고 시스템이 그쪽으로 되어버리니까 일을 더 악화시키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너무나도. 그러니까 분명히 그냥 민간 쪽에 도움을 요청했으면 그나마 조금은 알 텐데 군인, 상관, 지휘관 이런 애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또 엉뚱한 짓을 해버리니까 절망감을 느끼는 애들. 그래서 아예 시스템을 믿지 않는 상황. 아직도 전 그만둔 지가 3년 넘었지만 마음이 많이 아프고 미안합니다. 그때 이제 군경 상담학과 이런 과도 있었고요. 뭐 군경 상담 자격증도 뭐 이렇게 뭐 같지도 않은 자격증도 있었고, 물론 그 자격증으로 제대로 된 걸 해낸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진짜 개인의 능력인 거고. 하여튼 지금 이 공군 부사관 사건을 보면 그 중간에 성고충 전문 상담관이라는 22차례나 상담받고 뭐 했다는 걸 보니까 눈에 이제 머리에 그려지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 거다. 제대로 상담을 못한 거죠. 그죠? 그리고 외부에 있는 성폭력 상담소도 제대로 역할을 못한 거죠. 그리고 보통 이런 성폭력 상담소 이런 거 할 때 참 가관입니다. 잘하는 데는 잘하지만 실제로는 상담의 기초도 안 돼 있는 애들도 많아요. 상담하는 애들이. 상담 받으러 온 사람들이 더 절망하죠. 여기 왜 왔지? 이런 느낌.
그만큼 좀 조금 전문화된 영역이 개척돼야 되는데, 그냥 위에서 까라니까 그냥 대충 자격증 가진 얼렁뚱땅 자격증 같은 애들 해갖고 만들어 두고 결국은 아무런 것도 해결되지 않은, 결국은 이제 사이버 대학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군 관련된 위탁 교육 업체나 배나 불리고 이런 시스템, 이거는 제가 그 과정에 일부 있었기 때문에 참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될까요? 참 답답하죠. 네, 요 얘기는 답답하니까 그만. 제가 경찰 일할 때 짧지만 서울 쪽에 있었으니까 방 구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이걸 전세를 구해야 되나? 전세는 마땅치 않고 돈도 부족하고 월세로 하니 월세 비싸고, 지금도 비싸지만 그때도. 그래서 이제 그 저기 강남 어느 쪽인가, 저 서초 아래쪽인가 공무원 독신자 숙소를 어떻게 해갖고 기다렸다가 들어갔는데,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모텔에 있는 하숙이죠. 하숙 아니 여인숙 방에서 한두 달 있었죠. 거기, 그리고 그 독신자 숙소에 갔는데 너무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18평 아파트를 이 판넬로 잘랐어요. 그래서 1인 1. 방음이 전혀 안 되죠. 이런 데도 있구나. 그때 돈으로도 30만 원 막 그랬어요, 월세가. 야, 이게 싼 게 아니네. 싼 게 아니죠. 제 기억으로는 그 정도였거든요. 전 그래도 좀 뭐가 좀 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제 금방 나왔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걸 월세방인데 보증금 적게 되는 그거를 전전을 했죠. 그때 기억나면은 왜냐? 그러면 좀 싼 데로 가지. 싼 데로 가면은 비상이 걸렸을 때, 아니면 어떤 사건이나 업무 걸렸을 때 빨리 도착을 못해요. 근데 프로파일러는 현장 도착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서울청 가까이 가려면 서울청 광화문 내자동 아닙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도심 안쪽에 허름한 여인숙이나 전전하는 거죠. 누구도 제가 어디 사는지 몰랐습니다. 저랑 같이 일했던 팀원들은. 팀장도 몰랐죠. 나중에 물어보시더니만 잠깐 물어보셨는데 좀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서울신문에 근무 거주지가 일치하는 소방관이 15%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그렇다 쳐도 소방관들은 바로 가서 비상 나면 불 끄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쉬다가도 빨리 가서 불을 꺼야 되는데, 집이 근무지랑 30km, 막 29km, 막 직선거리로만. 그러면 더 도는 거예요. 직선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대형 화재 재난 때 모든 대원이 긴급 호출되는데 도착하는 시간이 1시간, 막 출근만 2시간이 걸리는 소방관도 있어요. 100km.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이게 결국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서울 안쪽에, 서울 공무원, 서울 소방관은 서울 안쪽에 살아야 되는데 서울 집값이 좀 비쌉니까? 제가 예전에 15년 전에 똑같은 거였죠. 그때도 그런데 지금은 상상을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세방이라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 1억이었면 그래도 구할까 했는데 지금 1억 구할 수 있습니까? 장난이 아니죠. 즉 이런 거죠. 외곽으로 밀려난 필수 인력, 공공안전과 직결된다는 거죠. 인력이 없으면
장비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안 돼요. 그리고 불 같은 거 나면 대형 화재지 않습니까? 경찰은 그래도 낫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 범죄가 터지고 그래도 그거는 범죄가 터진 이후에 그래도 대응하는 걸 조금 약간 좀 그래도 좀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당장 사람이 죽어가는 건 아니니까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공공안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서울인데도 경기도 통근자들이 많다. 더 조금 나은 건 서울 외곽 거주자가 많은 거고. 이게 조금 싸다는 건 평균 얘기합니다. 거기를 뭐 비하하려고는 아닙니다. 노원, 강동 중에서 저 안쪽이죠. 강동도 비싼데 비싸죠. 강서, 저 김포공항 쪽. 저처럼 아예 종로 안쪽에 싼 데를 가거나. 지금은 그런 데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지? 이제 뭐 그런 거 얘기를 하네. 영국 같은 경우는 뭐 그 매년 소방관과 경찰한테 그 소셜 하우징, 공공지원주택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우리가 안전이라는 거, 삶과 생명과 직결되는 거 고민할 바가 많습니다. 미국 송유관 업체 해커한테 공격당해서 이른바 랜섬웨어 공격을 당했죠. 그래서 미국 동부 지역이 뭐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그래서 미국이 한번 잠깐 뒤집어졌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파이프라인 업체의 송유관 업체의 메인 컴퓨터를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랜섬웨어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돈 달라, 비트코인 달라, 안 주면 서버 폭파하겠다. 정확히 말하면 포맷해 버리는 거죠.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이제 줬다. 63.7 비트코인을 줬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미화로도 440만 달러.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많은 욕을 먹었죠. 어떻게 범죄자한테 몸값을 지불하느냐. 랜섬웨어 공격이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그때 이제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래도 뭐 여론은 그래도 당장 지금 연료가 공급 안 되고 그러는데 문제가 아니냐라고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왜 그런가 알려진 거죠. 이거는 뭐냐면 CNN 방송에 따르면 콜로니얼 측이 초기부터 FBI한테 이 사건을 알리고 FBI 지시에 따라서 그걸 지불을 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작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작전에 따라서 지불하십시오. 비트코인으로. 대신 우리가 관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고, 근데 이제 그 뒤에 FBI는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알려지지 않았지만 해커들의 비트코인 지갑을 열 수 있는 열쇠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트코인을 해커들한테 지불을 하게 되고 그럼 어떤 지갑이 있겠죠. 근데 그것을 쉽게 열 수 있는 열쇠가 해커들에 넘어간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은 확보해서 다시 찾아온 거죠. 근데 이것은 아무래도 아주 고급 기법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역시 이 사이버 관련된 수사 쪽에서는 이런 걸 많이 좀 배우고 또 상당히 기법은 개발을 해야 되겠죠. 미국에서 벌어진 랜섬웨어 공격이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겁니다. 카드 회사부터 시작해서 뭐 금융회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방식의 공격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당장 하루 이틀 늘어지면 엄청난 피해가 나는. 랜섬웨어 공격일 때
지불하는 척하고 이것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국가범죄수사국이 주도하는 방식들. 우리는 그렇게 준비가 됐느냐. 즉 우리의 이게 사이버 테러 대응이라고 하는 국정원의 사이버 테러 대응이라든가 경찰의 준비가 됐느냐. 모르겠어요. 그거는 공개된 적도 없고. 그런데 그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실력을 보여라. 그런 전문적인 뜻이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FBI의 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관련된 작전은 그래도 완전히 성공은 못한 거죠. 반밖에 해서 못했으니까. 그래도 모르죠. 추적하고 있을지 모르죠. 반은 추적했어도. 자, 마지막으로 한 두세 개 짧게 이 일본 강제노역,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강제노역, 그러니까 징용이죠.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된 부분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의 민사 이 판결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판단 이외의 것을 했다. 실제로는 법률 전문가들이 왜 법률 외적 판단을 했는가? 즉 말하자면 뭐 다른 건 그렇다고 쳐도 왜 이 강제 집행이 되면, 민사 강제 집행이 되면 대미관계 악화, 안보 불안, 뭐 지들이 뭐라고, 판사 지들이 뭐라고 이걸 판결문에 담느냐. 즉 예를 들면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면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했다. 그래서 뭐 분단현실, 뭐 4대 강국 등등등 해서 일본과 관계가 훼손되고 결국은 대미관계 훼손된다. 지들이 뭐라고. 사법 절차에서만 판단하면 되는 거를 일종의 정치적인 판결을 내렸는데 지들이 뭐라고. 그리고 청구권 협정의 3억 달러 부분에서도 일본의 돈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라고 하는데 그건 언급할 필요가 없다. 왜? 단지 3억 달러가 과소하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지금의 입장과 그때 입장이 다르다 정도만 하면 되는 거지. 왜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3억 달러가 했다는 판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너무 불량하다. 그리고 이른바 너무 반민족적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야 하는 게 왜냐면 판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 근데 판사들이 정치적인 판결을 해버리면은 그게 된 비판도 정치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역사가 제대로 쓰지 않으니까 하찮은 판사 따위가 일본 돈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느니 판결문에 대미관계가 어떻느니 안보관계 어떻느니 이따위 판결문 쓰는 너무나도 기가 찬 부분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더 큰 문제는 결국은 이전의 정권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정권도 맞아. 제대로 된 대외관계를 못하니까 이런 같지도 않은 판사들이 이런 수준 낮은 판결을 하면서 국민의 마음에 못을 박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랜 싸움이 되겠죠. 그런데 참 벌써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지만 이 건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이라든가 지금 한일 청구권 내용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발 좀 판사들 임용 좀 제대로 해라. 똑똑한 바보들을 임용하지 말고 제대로 된
판사들의 임용 구조라든가 이런,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법을 공부하지 않은 대법관도 일정 비율 해야 되고, 당연하게도 이 판사들에 대한 임용 절차도, 임용 내용도 충분히 공개되고 문민 통지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어쨌든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유튜브에 보고독 누구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유튜브가 올렸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는 보고독을 제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봐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오늘은 보고독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차근차근 설명할 테니까 겁먹지 말고 따라해 보세요. 어쩌라고? 보고독은 전문 자격증이 있어요. 학원에서 배워야 됩니다. 국가 자격입니다. 그거 잘못되면 죽습니다. 이런 어떻게 위험한 컨텐츠가 유튜브에는 가능하죠. 실제로 존재하고, 직업 윤리도 없고, 얼마나 위험한데. 따라하다가 사람 다치거나 죽으면 어떻게 할 거? 누가 책임질까? 조회수 올리려고 하는 이런 위험한 네트다. 가짜 뉴스다. 참 걱정입니다. 저도 가짜 뉴스 때문에 몇 번 며칠 동안 계속 정정하고, 또 저 관련된 가짜 뉴스라든가 왜곡된 거, 과장된 거 올리는 분한테 정중하게 내려달라고 말씀도 드렸고, 네. 걱정입니다, 진짜. 다시 말씀드리면 저의 신상 관련된 부분은 다 왜곡되고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하는 거 외에는 절대 신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다 짜집기된, 편집된, 그리고 제가 말을 했다 하더라도 맥락이 바뀐,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안 믿으실 거라고 믿고, 어쨌든 하여튼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이런 어디 보니까 폭탄 만드는 법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안 된다고 해서 오히려 그게 더 이렇게 언급하는 것 자체가 더 광고해 주는 꼴이 되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고 비가 안 오고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 갖고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백신 꼭 맞으세요. 자,